5월 6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1분기 생산성이 7.5% 감소하며 194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기업의 4월 감원이 전월 대비 14% 늘어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0만 명으로 집계되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미국 증시 예비 퇴출 명단에 바이두 등 중국 기업 80여 곳이 추가됐습니다.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0%로 인상했습니다. 13년 만에 최고폭입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유럽 중앙은행이 7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6월에도 하루 43만 2천 배럴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 71억 4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시간 잠들지 않는 생생한 투자 정보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의 홍성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FOMC 회의 여파를 소화하며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5% 가까이 빠지면서 12,000선 초반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어려운 장 속에서 우리는 과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무려 1000포인트 빠지면서 33,000선 아래로 내려왔고 S&P 500 지수도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 가까이 빠지면서 12,000선 초반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일 유럽 주요국 증시는 미국의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또 독일 닥스 지수는 0.49% 내리면서 14,000선 아래로 떨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어제 우리 시장은 어린이날로 쉬어갔습니다. 또 중국 증시는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는데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휴장을 마치고 나서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반면 홍콩 항생지수는 0.36% 떨어지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니케이 지수는 녹색의 날로 휴장한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의 3% 구간을 돌파하며 3.05%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통화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2.71%까지 올라선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시장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의 석상영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정말 엄청난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미증시는 FOMC 이후 급등했지만 오늘은 뒤돌림이 유입되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 상장 폐지 이슈,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업종의 급락, 더 나아가서 영국 BOE 총재의 급격한 경기 둔화 관련 우려 표명으로 낙폭이 확대되었고요. 여기에 파월 연준의장이 75bp 금리 인상을 배제했지만 시장은 75bp 인상 확률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여파로 국제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등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을 확대하면서 나스닥이 5%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미 증시 오늘 엄청난 좀 급락세를 나타냈는데 특징적인 부분들과 또 향후 전망까지 같이 짚어주시죠. 일단 FOMC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75bp 금리 인상 배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6월 75bp 금리 인상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을 해서 대체로 파월 연준의장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CME 페루아치에 의하면 6월 75bp 인상 확률이 전일 파월 의장 발언으로 74.5%로 감소했지만 오늘은 82.9%로 재차 상승을 했고요. 1분기 고용 비용이 예상을 크게 상회한 11.6%로 급증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파월 연준의장은 중립금리를 2에서 3%로 언급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3에서 3.5%로 전망하는 등 여전히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FOMC 이후에 다시 75bp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확대되자 전일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하는 경향들을 좀 보였는데 변동성이 큰 시장의 움직임은 11일 발표가 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를 높인다라면 완화될 수가 있지만 11일에도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 지속될 경우에는 변동성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관련 지표의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한편 베일리 BOE 총재는 영국 경기가 경기 침체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경기 둔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한 점, 마스터카드가 4월 전자상거래 판매는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고 발표하자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업종이 급락한 점, 더 나아가서 중국 북경 봉쇄가 확대될 것이 우려되자 생산 차질 이슈가 부각되면서 애플과 테슬라 등이 급락한 점 등이 이제 전반적인 악재성 재료로 유입되면서 급락 요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전가한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5월 5일 목요일 특징주 마감 시황입니다. 이날 주요 기술 기업들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마존이 이날장에서 8% 가까이 빠지면서 2,328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날 나스닥은 팬데믹 시작 이후 최악의 날 중에 하나였는데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또한 4에서 5%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가하고 매출 증가세가 둔화함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긴축을 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이날장에서는 6% 넘게 떨어지면서 20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소식에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장에서 테슬라 주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8% 떨어지면서 87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성장주의 넷플릭스 역시 수요일 연준의 금리 인상 공지 이후 다른 게임과 스트리밍, 소셜미디어 기업들과 함께 주가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날장에서 8% 가까운 낙폭 보이면서 188달러 선에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AMD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 단기적인 희망을 불어넣어줬는데요. 다만 여전히 PC 부문에 대한 약세가 이어지면서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단기 전방에도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엔비디아 또한 7% 넘게 떨어지면서 188달러 선에 마감했고 관련해서 속스 ETF 4.84% 떨어져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부킹홀딩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킹홀딩스는 분기 실적이 예상에 상회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분기의 총 예약금은 270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기록적인 수치가 나와줬습니다. 회사는 또한 올 여름 바쁜 휴가 시즌을 예상한다면서 이에 맞춰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날장에서 3% 올라주면서 2,17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소피파이는 조정 분기 조정 순이익이 20센트로 나오면서 예상치 64센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회사가 상반기에 매출 성장이 낮을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오늘장에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15% 가까이 빠지면서 413달러 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오늘도 트위터 살펴봐야겠죠. 목요일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에 대해 지인들로부터 71억 달러 규모로 투자를 유치받았습니다. 총 19명의 투자자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라와드 앙자, 그리고 앨리슨 오라클 창업자,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벤처캐피털 셰코이어 등이 있습니다. CNBC에서는 머스크가 인수 완료 시 임시 CEO로 재직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날장에서 트위터가 2.65% 상승하면서 50달러 선까지 올라와서 마감했습니다. 엣시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엣시는 실적으로 발표한 EPS와 매출이 예상보다 잘 나아졌습니다. 다만 현재 분기에 대해 예상에 못 미치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는 또한 공급박질 쳤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전망을 내놓은 이유는 고객들의 가용 가능한 소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엣시 주가 살펴보시면 16% 크게 빠지면서 90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베이 실적이 예상에 상회했으나 부진한 매출 전망에 프리마켓에서부터 7% 이상 하락했는데요. 마감대에는 11%까지도 내리면서 48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팬데믹 흐름으로 인해서 복귀하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귀하는 쇼핑 흐름이 이베이와 엣시와 같은 다른 전자상거래 회사들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썬런은 주당 순손실은 예상보다 컸지만 1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프리마켓에서 12%까지도 랠리를 보였습니다. 다만 마감대에는 2% 정도 상승하면서 24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가격 인상이 도움이 되어서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됐고 태양광 관련한 장비 수요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장 속에서 경제 성장과 관련한 종목과 연간으로 수익이 좋았던 종목들 모두 주가의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쉐보론과 코카콜라 등도 하락을 보였고 캐터필러와 JP모건, 홈디포 등의 종목도 주가 살펴보시면 2%대에서 5%대까지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홈디포 마감가 확인해 보시면 299달러 선에 마감한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원자재 시황의 강수민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보시죠. 오늘장 국제유가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배럴당 110달러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WTI가 0.4%가 오른 108달러를, 또 브렌트유는 0.7%가 오른 110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세 번째로 열린 산유국 회의에서 오펙 플러스는 6월에도 하루 43만 2천 배럴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농무부가 발표하는 수출 판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선 대두 수출량은 예상치를 조금 하회했는데요. 수확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생두인 올드크롭이 2,700만 부셸, 또 뉴크롭은 230만 부셸로 집계됐습니다. 오늘장 대두 선물 0.3%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원면 가격은 4% 가까이 빠지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달러화 강세에 따라서 IC 상품거래소의 뉴욕 코코아 가격은 일주일간의 저점으로 떨어졌습니다. 2%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또 커피 가격도 2% 가까이 빠졌습니다. 다만 아라비카 커피의 세계 2위 생산국인 콜롬비아에서의 커피 생산이 줄었다는 소식이 이 커피 가격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긴 했습니다. 콜롬비아의 4월 커피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옥수수와 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옥수수의 수출 판매 데이터는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또 눈여겨볼 점은 이 뉴크롭 옥수수의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점인데요. 1억 9,500만 부셸로 집계됐습니다. 오늘장 옥수수 가격은 0.2% 상승 마감하며 796센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밀 선물은 2%대로 비교적 좀 크게 올랐습니다. 우선 투자자들은 인도의 밀 생산 감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도가 밀 수출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인도 정부 측은 이 사실을 부인한 상황이고요. 또 두 번째로 겨울 적색밀이 재배되고 있는 미국 남부 평야의 극도로 건조한 날씨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미국 겨울 밀 작물의 약 27%가 이번 주 초를 기준으로 우수 또는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작년 이 시기에는 48%였던 것과 비교하면 부진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장 돈육 선물은 2%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이 돈육 관련 이슈들 몇 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3,500마리가 넘는 닭과 칠면조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계란과 칠면조 가격이 공급 차질로 인해 상승하면 돈육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또 유럽에서의 돈육 가격은 최근 2달간 크게 뛰었고요. 또 중국에서는 완만한 가격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금속 원자재도 살펴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어젯밤 10시 정도에 1,900달러 선까지 올랐다가 달러와 강세를 주시한 가운데 큰 폭으로 떨어지더니 지금은 또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0.5%가 오르면서 1,879달러 선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은 가격도 0.5%가 오르면서 22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과 또 달러와 강세에 따라서 이 금속 원자재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팔라듐이 2.5%, 또 백금이 0.6%가 빠지고 있습니다. 니켈의 경우도 2% 가까이 빠지면서 30,094달러 나타내고 있고요. 또 구리 가격도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구리 가격은 지난 3월 4일에 찍었던 1년간의 고점 대비 13%가 떨어진 상황이고요. 또 주석과 납의 경우는 오늘도 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알루미늄은 0.6%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 살펴봤고요. ETF 시황은 이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장 빅스 지수와 곡물 관련 ETF는 강세 보였는데요. 반면 비트코인과 온라인 리테일 관련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빅스 ETF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3대 지수는 큰 폭으로 내려 올해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7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며 안도감의 랠리를 펼칠 바 있는데요. 하지만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부각되며 오늘장 내렸습니다. 월가의 공포 지수인 빅스 지수는 약 23% 올라서 31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ETF도 올랐습니다. 티커명 VIXY인 프로시어스 빅스 쇼트텀 퓨처스 ETF 살펴보시죠. 프로시어스에서 운용하고 있고 빅스 지수 선물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약 17%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곡물 ETF입니다. 앞서 원자재 시황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장 곡물은 전반적으로 우상향 곡선 그렸습니다. 특히 밀의 경우 약 2.5% 상승했는데요. 인도가 밀 수출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과 미국 일부 지역이 가뭄으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건데요. 관련해서 티커명 JJG인 아이패스 시리즈 B, 블룸버그 그레인스 서브 인덱스 토탈 리턴 ETN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밀, 옥수수, 대두, 대두박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해당 농산물 모두 오늘장 우상향 곡선 그렸고요. JJG는 2.53% 올랐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ETF 확인해 보시죠. 어제장 비트코인은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부담을 덜면서 4만 달러 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장 어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약 9% 내렸습니다. 현재 3만 6천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인데스크는 이와 관련해 달러화가 오르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됐고 따라서 비트코인 상승세가 멈췄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티커명 BITO인 프로시어스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시어스에서 운용하고 있고 비트코인 선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ETF 중 가장 먼저 상장된 ETF입니다. 오늘장 약 9%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리테일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시황에서도 전해드렸듯 오늘장 온라인 리테일 관련 주식들은 약세 보였는데요. SE, 이베이, 쇼피파이의 경우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후 오늘장 크게 밀렸습니다. CNBC는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온라인 지출을 줄이고 실물 매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온라인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지만 오프라인 판매는 10%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티커명 ONLN인 프로시어스 온라인 리테일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프로시어스에서 운용하고 있고 온라인 리테일 기업들을 추종하고 있는데요. 상위 보유 종목으로 아마존, 알리바바, 이베이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장 7.93%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는데요. 이어서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세계 각국의 이슈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바로 체크해보시죠. CNBC 헤드라인입니다. 네, 미국 연준의 이 급진적인 행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이 대응법이 첫 번째 이슈로 올라왔고 또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0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1분기 생산성이 7.5% 감소했는데 무려 1947년 이후 최저치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자, 연준의 이 급진적인 행보, 사실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7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일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공포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좀 짚어주시죠. 네, 어린이날을 맞아 동학개미들은 평온한 휴일을 보냈겠지만 이 서학개미들은 마냥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로 5월 FOMC 회의 결과가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어제는 75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에 일부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3대 지수에 봄바람이 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그 모습도 잠시 오늘은 이보다 더 빨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3대 지수에 칼바람이 부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은 더없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FOMC 회의의 결과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을 텐데요. 이론과 실전 사이에서 고민하는 투자자들은 이처럼 변동성이 강한 장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월가의 전문가들이 답을 드립니다.
며칠 전 폴 튜더 존스는 이런 장세 속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투자하기에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는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주식의 비중을 줄이면 줄였지 늘리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아인혼도 연준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든지 간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존스와 같이 매수에 약간은 소극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산다면 생명보험회사인 브라이트하우스 파이낸셜과 주택건설 회사인 그린브릭 파트너스를 추천했습니다. 월가의 신채권왕인 데이비드 건들락도 이런 흐름 속에서 무언가 새롭게 산다면 방어주를 사라라고 언급했습니다.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방어주 중에서 무엇을 사야 할지 궁금한 투자자들을 위해서 종목도 일부 제시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경기 침체 시기에 떨어진 후 회복기에 크게 올라섰던 IBM과 레스토랑 체인 업체인 얌브랜즈, 콘스텔레이션 브랜즈와 펩시코, 코스트코와 화이자, 엘리릴리와 AT&T, 월마트와 맥도날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쉐브론까지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당분간은 좀 매수에 주의해야 된다. 또 하더라도 경기 방어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투자 조언 들어봤고요. 이어서 블룸버그 헤드라인입니다. 네, 오펙 플러스가 6월에도 하루 43만 2천 배럴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는 미국 연준이 6월과 7월에도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라고 예상했고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핵공격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인 상황인데 돌아와서 오펙 플러스의 이번 결정 사실 국제유가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되는데 오늘 좀 $110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좀 짚어주시죠. 네, 오펙 플러스가 6월에도 하루에 43만 2천 배럴씩 증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이후 국제유가가 $100를 웃도는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거침없는 증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산유국들은 완만한 증산 속도를 지속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결과는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유럽연합 EU도 러시아산 원유를 금수 조치하기로 한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EU가 단계적으로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중단한다면 유가가 여기서 더 폭등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오펙도 서방의 제재든 자발적인 조치든 간에 러시아산 원유 감소분을 다른 생산국들이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이는 분명 에너지 시장에 아주 큰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아직 이를 완전히 가격에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만약 EU의 이 같은 제안이 현실화가 된다면 여름의 유가는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국제유가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 연준이 6월과 7월에도 빅스텝에 나설 것이다. 자,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해당 이슈도 전해주시죠. 네, 골드만삭스가 기존의 예상을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연준이 오는 6월과 7월에 각각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에 또 한 번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향후 몇 차례의 금리 인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는 6월에 두 번째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고 이어서 7월에도 세 번째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9월에도 네 번째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추가적인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9월에는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5월 FOMC 회의에서 5월에는 50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지만 현재로서는 75베이시스 포인트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다만 향후 몇 차례 회의에서 50베이시스 포인트씩 더 올리는 것은 동감한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금리 인상 전망까지 체크해봤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 무려 9조 원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또 헤드펀드의 거물이죠. 레이 달리오는 미국 기술주의 거품이 터졌다면서 매수를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했고 마지막으로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유럽 중앙은행이 7월 중에 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이번에는 9조 원에 가까운 이 금액을 투자 유치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트위터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고군분투하던 일론 머스크가 71억 4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9조 원에 달합니다. 투자자 명단에 오른 이름들도 화려한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왈리드 빈 탈랄 왕자와 오라클 창업자인 레리 앨리슨, 그리고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등 19곳의 투자자가 발을 먹고 나섰습니다.
가장 많은 액수를 낸 사람은 19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사우디의 알왈리드 왕자고요. 레리 앨리스는 10억 달러, 그리고 세콰이어 벤처캐피탈과 바이낸스도 각각 8억 달러와 5억 달러를 내놨습니다. 머스크는 465억 달러가량의 트위터 인수자금 중에서 210억 달러를 자기 자본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부호인 머스크의 자산은 2,500억 달러로 이론적으로만 보면 충분하지만 이 자산 대부분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주식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이 테슬라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되면 막대한 세금과 함께 경영권 악화 가능성과 이 대출 한도 등의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유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이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액수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트위터 인수 계약은 올해가 가기 전에 완료될 가능성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또 이와 함께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는 직접 임시 CEO를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머스크가 트위터의 임시 CEO가 되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 그리고 초고속 지하터널 굴착 기업인 보링컴퍼니에 이어서 소셜미디어 경영에도 나서게 됩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트위터 재무 예측치를 직접 설명하면서 회사의 다각적인 변화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네, 좀 인상적인 멘트였는데 머스크의 행보 앞으로 좀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배런스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팡주가 아닌 만타주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조언이 있었고 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투자 호용이 우려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비트코인이 무려 10% 넘게 빠졌는데 미국 연준의 이 금리 인상이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돌아와서 팡주가 아닌 만타주에 투자해야 된다. 얼마 전에 망주를 또 전해주셨는데 이번엔 만타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얼마 전에 팡주의 시대가 가고 이제는 망주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새로운 관점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팡주의 시대가 가고 만타주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또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팡주는 지금은 메타로 사명이 바뀌었지만 이전에 페이스북과 아마존, 애플과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즉 알파벳의 앞글자를 딴 합성어입니다. 망주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엔비디아와 구글의 알파벳을 지칭했습니다. 이번 만타주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와 테슬라, 마지막으로 애플이라고 합니다. 팡주는 이미 그 색을 다 발해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포트폴리오에서 팡주의 일부를 매도하고 만타주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팡주가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잘 갈 수 있을지 그 지속성의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간 충분한 순풍을 맞았다는 건데요. 이제는 그만큼의 명성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심하면 역풍까지도 맞을 수 있으니 변동성이 강한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예 팔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롭게 전망이 밝다고 제시된 업종으로는 의료와 금융 그리고 운송업계를 꼽았습니다. 팡주에서 만타주로 변화하면서 빠진 종목 중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승자 독식의 원리를 가져갈 수 없으며 경쟁력 약화가 앞으로 더욱더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1분기에 20만 명의 가입자가 빠졌다고 보고했고요. 다음 분기에는 무려 200만 명의 가입자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이어 메타와 알파벳도 실효성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팡주에 속한 기업들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수익을 보장해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는데요. 차후 강세를 보일 회사들을 잘 선별해서 손실 없는 투자를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애플과 알파벳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